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날. 40년째 반복되는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시어머니 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87세의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제가 차례상을 다 차려놓을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부엌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옆 그릇들, 냉장고 안 가득한 명절 재료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냉장고에서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을 꺼냈습니다. 황토색 플라스틱 통 안에는 3년 묵은 된장이 잔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하고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된장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담근 것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장을 담그셨죠. 정수가 장은 정성이란다. 급하게 담그면 맛이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시집 올 때 엄마가 혼수로 담가주신 장독대가 떠올랐습니다. 20개가 넘는 장독들을 트럭에 싣고 시댁에 도착했던 그날,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뭐야? 시골에서 온 냄새 나는 항아리들이네. 치워. 그날 22살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장들은 마당 구석으로 밀려났고 결국 하나둘 버려졌습니다. 아침 8시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으신 시어머니는 거실로 걸어오시며 상을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부엌 문 옆에 서서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전, 나물, 탕, 과일. 그리고 그분의 시선이 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에 머물렀습니다. 박정숙, 이 된장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이상한데? 시골 냄새 같은데. 너 또 내 친정 된장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뚝배기를 들어 부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그리고 제 눈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뚝배기의 된장찌개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리셨습니다. 철퍼덕.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너희 친정 음식은 우리 집 차례상에 올리지 말라고. 시골 냄새. 나는 음식으로 조상님을 모시면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간 들어온 말이었지만 매번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당장 백화점 가서 새로 사와. 제대로 된 된장으로. 저는 쓰레기통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위로 엄마의 된장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백화점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식품 매장으로 달려가 된장을 샀습니다. 비싼 수입 된장이었죠.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님 되시나요? 저는 대한식품연구소 연구원 김민지라고 합니다. 대한식품? 연구소? 혹시 전통 장류 제조에 대해 아시나요? 특히 궁중 발효 비법 같은 거요. 궁중 발효 비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최근 전통 발효 비법을 찾고 있는데요. 박정숙님의 어머니께서 과거에 전통 장류 명인으로 등재 신청을 하셨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비법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명인 등재 신청을?
혹시 어머니께서 남기신 레시피 노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레시피 노트?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 침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던 엄마. 정수가 내 방 서랍에 공책 하나 있다. 그거 내가 꼭 가져가거라. 그 공책은 지금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4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제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 좁고 어두운 다락방 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사이 낡은 옷가지 밑 그리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공책. 표지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우리 집 장 담그는 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정수가 이 비법은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란다. 300년 전궁에서 일하던 우리 조상이 물려준 비법이야. 함부로 남한테 주지 마라. 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엄마의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 비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를 믿어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 된장은 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공책을 서랍에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차례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구소에 전화, 엄마의 공책, 그리고 오늘 아침 쓰레기통에 버려진 된장찌개. 제 방으로 돌아와 다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낮에 걸려왔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저는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숙입니다. 낮에 전화 주셨던. 아, 박정숙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엄마가 남긴 공책이 있기는 한데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일이요? 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공책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랜만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반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장 볼 일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40년간 익힌 거짓말 기술이었죠.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정숙 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대한식품연구소 김민지입니다. 민지 씨는 명함을 건네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석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혹시 그게 어머니께서 남기신 레시피 노트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데요. 민지 씨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세상에, 박정숙님, 이건 단순한 레시피 노트가 아닙니다. 이건 300년 전 조선 왕실 발효 비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 300년? 평생 시골에서 장만 담그던 우리 엄마가요? 여기 보세요. 민지 씨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주 띄우는 온도와 습도, 이 특별한 발효균 배양법.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 황태, 표고버섯, 특정 시기 천일염. 이 조합은 조선시대 궁중에서만 쓰이던 비법이에요. 저희 연구소가 지난 5년간 찾아 헤맨 게 바로 이겁니다. 문헌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사라진 줄 알았던 기술이에요. 저는 멍하니 공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조선시대 말기 궁이 해체될 때 많은 궁녀들이 자신들의 비법을 가지고 민간으로 흩어졌어요. 박정숙님의 가문이 바로 그 후손이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우리 친정이 왕실 비법을 물려받은 집안이라고. 민지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숙님, 저희가 이 비법 사용권을 사고 싶습니다. 계약금 10억 원, 그리고 제품 출시 후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드립니다. 예상 매출을 고려하면 최소 5년간 총 50억 원 이상입니다. 50억? 그 숫자가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용돈으로 받은 돈을 다 합쳐도 1억이 안 될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이 낡은 공책이 50억이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비법의 소유권은 오직 박정숙님 개인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요? 네. 이건 혼인 전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이죠.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오직 박정숙님만이 사용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어요. 40년간 시댁에서 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옷도 제 통장도 모두 우리 집안 것이었죠. 하지만 이 비법만큼은 오직 제 것이라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40년 전 1984년 봄. 22살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집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정성껏 담근 장독들이 들려 있었죠. 정수가, 이 장독들은 엄마가 너를 위해 특별히 담근 거란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당에 장독들을 정성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장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시골에서 만든 장이네. 냄새 좀 봐. 우리 집은 백화점 장 쓴다. 마당 구석에 놔둬.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장독들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장독들은 사라졌습니다. 2000년 결혼 16년 차, 장남 준호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엄마, 이 된장 어디서 샀어요? 엄마가 직접 담근 거란다. 아, 그래서 이상하구나. 우리 엄마 친정이 시골이거든. 준호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말했지만 제 가슴에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2020년 결혼 36년 차, 코로나 시국. 저는 다시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발견하셨죠. 박정숙, 이게 뭐야? 제가 담근 장이에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시어머니는 장독을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된장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이 집은 명문가야.
시골 집안처럼 행동하지 마.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무릎 꿇고 쏟아진 된장을 주워 담으며 울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제가 무시당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몰랐던 겁니다. 진짜 가치를, 진짜 전통을, 그리고 제 엄마의 위대함을. 엄마, 이제 알았어요.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시댁에 말하지 않기로. 40년간 그들은 제 친정을, 제 엄마를, 그리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정숙,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 준비는? 네, 어머님.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속 공책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50억? 그 돈은 오직 내 거야. 엄마가 나한테만 물려준 거야. 냉장고에서 제가 담근 된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된장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왕실의 비법이었고 50억의 가치였으며 제 인생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민지 씨가 준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서류 내용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비법의 소유권은 박정숙 개인에게 있으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저는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40년간 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제게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 생긴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알려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려주면 빼앗길 거야. 40년간 그랬던 것처럼.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공책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 거였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50억이 생긴다면? 이혼? 독립?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해. 때가 되면 그때 보여주는 거야. 엄마의 진짜 가치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지 씨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모두 몰래. 매번 장 보러 간다. 병원 간다는 핑계를 댔죠. 40년간 익힌 거짓말은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지 씨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정숙님 계약서 초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전통 발효 비법 사용권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서 서명 즉시 박정숙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건 민지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자문 의견서예요. 이 비법이 박정숙님의 혼인 전 재산이며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법적 확인서입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박정숙. 네, 어머님. 요즘 어디 자주 나가는데? 뭐하러 다니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도 보고 병원도 다녀오고요. 병원? 어디 아파?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정기검진이요. 정기검진을 일주일에 3번씩 가? 수상하네. 저는 황급히 주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앞치마 속에 숨기고 요리를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 해. 저녁 식사 시간. 남편 민철 65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텅 빈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민철아, 내 마누라 요즘 이상해. 자꾸 밖에 나가더라.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나갔어? 장 보고 병원 갔어요. 병원은 왜? 정기검진. 62살에 무슨 검진을 그렇게 자주 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친정 쪽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돈 꾸러 다니는 건 아니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지만 시어머니는 늘 제 친정을 의심하셨죠.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뭐하러 다니는데? 그냥 산책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책? 내가 무슨 한가한 귀부인이라고 산책을 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 방에서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는데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서류를 숨기려는 순간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막내딸 수진 35세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아, 왜 앉아? 엄마야말로. 불 켜져 있길래. 엄마, 그게 뭐예요? 수진의 시선이 제 손에 든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수진은 제 옆에 앉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이상해요. 자꾸 밖에 나가시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지는 제 자식들 중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오빠 준호와 달리 시어머니나 아빠 편만 들지 않았죠. 수진아. 네, 엄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외할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머니요? 저는 서랍을 열어 엄마의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연구소의 전화 300년 왕실 비법, 그리고 50억이라는 금액까지. 수지는 말없이 듣다가 엄마의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너도 믿기지 않지? 아니요. 저는 믿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오빠가 외할머니를 무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수진아, 외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근데 할머니는 늘 시골 음식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한테 보여주세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하지만 수진아, 이걸 알면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는 4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계약하는 거, 서류 정리하는 거, 뭐든지요. 고마워, 수진아.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과 함께 비밀 작전을 짰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와 아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저는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기로 했죠. 엄마, 제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자고 할게요. 그 사이에 엄마는 은행 다녀오세요. 고맙다, 수진아. 오전 10시, 수진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시고 점심 드실래요? 시어머니는 손녀의 제안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모시겠다는데 가야지. 수진이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계좌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정숙 개인 계좌요. 그리고 이 계좌는 제 명의로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명의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박정숙님 결정하셨나요? 저는 새로 만든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민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일주일 내로 계약금 10억이 입금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 박정숙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계약했어. 일주일 후면 10억이 들어온단다. 진짜요? 엄마.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요? 병원 갔다 오셔서 낮잠 주무세요. 근데 엄마.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준호가? 네. 아까 전화했는데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남 준호 38세는 시어머니를 닮아 의심이 많았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엄마, 빨리 진행하세요. 들키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신다며? 응? 그냥 장 보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던데. 수상하게 자주 나간다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 엄마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남편 민철도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혹시 친정 쪽에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다니는데?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해요. 나이 들면 건강 챙겨야죠. 운동? 엄마가 무슨 운동을? 바로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산책하시는 게 뭐가 이상해요? 건강 챙기시는 거 좋잖아요. 준호는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왜 엄마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듣네.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참자.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떠났지만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제 방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의심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 민지 씨가 일주일 내로 입금한대. 그럼 그 후에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에게 말할 거야. 엄마의 진짜 가치를.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지 씨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모두 몰래. 매번 장 보러 간다, 병원 간다는 핑계를 댔죠. 40년간 익힌 거짓말은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지 씨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정숙님 계약서 초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전통 발효 비법 사용권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서 서명 즉시 박정숙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건 민지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자문 의견서예요. 이 비법이 박정숙님의 혼인 전 재산이며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법적 확인서입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박정숙. 네, 어머님. 요즘 어디 자주 나가는데? 뭐하러 다니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도 보고 병원도 다녀오고요. 병원? 어디 아파?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정기검진이요. 정기검진을 일주일에 3번씩 가? 수상하네. 저는 황급히 주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앞치마 속에 숨기고 요리를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 해. 저녁 식사 시간. 남편 민철 65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텅 빈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민철아, 내 마누라 요즘 이상해. 자꾸 밖에 나가더라.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나갔어? 장 보고 병원 갔어요. 병원은 왜? 정기검진. 62살에 무슨 검진을 그렇게 자주 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친정 쪽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돈 꾸러 다니는 건 아니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지만 시어머니는 늘 제 친정을 의심하셨죠.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뭐하러 다니는데? 그냥 산책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책? 내가 무슨 한가한 귀부인이라고 산책을 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 방에서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는데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서류를 숨기려는 순간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막내딸 수진 35세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아, 왜 앉아? 엄마야말로. 불 켜져 있길래. 엄마, 그게 뭐예요? 수진의 시선이 제 손에 든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수지는 제 옆에 앉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이상해요. 자꾸 밖에 나가시고 표정도 예전과 달라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지는 제 자식들 중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오빠 준호와 달리 시어머니나 아빠 편만 들지 않았죠. 수진아. 네, 엄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외할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머니요? 저는 서랍을 열어 엄마의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연구소의 전화 300년 왕실 비법, 그리고 50억이라는 금액까지. 수지는 말없이 듣다가 엄마의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너도 믿기지 않지? 아니요. 저는 믿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빠가 외할머니를 무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수진아, 외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근데 할머니는 늘 시골 음식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한테 보여주세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하지만 수진아, 이걸 알면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는 4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계약하는 거, 서류 정리하는 거, 뭐든지요. 고마워, 수진아.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과 함께 비밀 작전을 짰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와 아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저는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기로 했죠. 엄마, 제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자고 할게요. 그 사이에 엄마는 은행 다녀오세요. 고맙다, 수진아. 오전 10시, 수진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시고 점심 드실래요? 시어머니는 손녀의 제안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모시겠다는데 가야지. 수진이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계좌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정숙 개인 계좌요. 그리고 이 계좌는 제 명의로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명의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박정숙님 결정하셨나요? 저는 새로 만든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민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일주일 내로 계약금 10억이 입금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 박정숙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계약했어. 일주일 후면 10억이 들어온단다. 진짜요? 엄마.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요? 병원 갔다 오셔서 낮잠 주무세요.
근데 엄마,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준호가? 네. 아까 전화했는데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남 준호 38세는 시어머니를 닮아 의심이 많았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엄마, 빨리 진행하세요. 들키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신다며? 응? 그냥 장 보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던데. 수상하게 자주 나간다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 엄마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남편 민철도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혹시 친정 쪽에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다니는데?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해요. 나이 들면 건강 챙겨야죠. 운동? 엄마가 무슨 운동을? 바로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산책하시는 게 뭐가 이상해요? 건강 챙기시는 거 좋잖아요. 준호는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왜 엄마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듣네.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참자.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떠났지만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제 방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의심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 민지 씨가 일주일 내로 입금한대. 그럼 그 후에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에게 말할 거야. 엄마의 진짜 가치를.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계약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는 그녀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너, 이게 진짜야? 네, 어머님. 10억이 벌써 들어왔다고?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죠. 그럼 50억까지 받는다는 거네? 세상에. 준호가 계약서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거 엄마 명의로만 되어 있네요? 그래. 아빠 명의는 없고요? 응.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부부 공동재산 아닌가요? 결혼 생활 중에 생긴 거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물려준 비법이야. 혼인 전 재산이지. 그래도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박정숙. 내가 40년간 이 집에서 먹고 살았잖아. 그 돈은 우리 집안 돈이기도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제 개인 재산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 돈 혼자 가질 생각하지 마.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도 나눠줘야지. 어머님, 준호는 장남이야. 최소 20억은 줘야 해. 그리고 나도 노후 자금으로 10억은 필요해. 어머님, 이건 제 돈입니다. 내 돈? 내가 40년간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잔 게 얼마인데? 그것도 다 우리 돈이야.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가족이면 나눠야죠. 저도 사업 자금 필요해요. 10억만 투자해 주시면.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외할머니가 나한테만 물려준 거야. 너희들이 평생 무시했던 바로 그 외할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지금 우릴 공격하는 거야?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40년간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집 온 첫날 기억하세요?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장독 20개를 시골 냄새 난다며 버리셨죠. 40년간 명절마다 제사마다 제 친정 음식은 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준호야, 너도 기억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 친정은 시골이라며 창피하게 만들었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은 제 친정을, 제 엄마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수가.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놀랐습니다. 40년간 내가 내 친정을 무시한 거 미안하게 생각해. 이제라도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사이좋게 나누자. 내 친정 엄마도 하늘에서 보면 좋아하실 거야. 가족들이 함께 잘 사는 거. 교묘한 회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게만 물려주라고 하셨어요. 함부로 남한테 주지 말라고요. 우린 남이 아니잖아. 가족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남편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그건 장모님이 정숙이한테만. 너는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철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도골은 며느리랑 밥 못 먹겠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고 준호도 화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수진만이 부엌에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할머니랑 오빠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알아. 그래서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 선임 계약서. 민지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님이야. 만약 시어머니나 준호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대응할 준비됐어.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지셨어요. 40년 참았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죠. 엄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30대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님. 부부 공동재산 분할 문제로 상담하러 왔습니다. 저는 명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담할 거 없어요. 이건 제 혼인 전 재산입니다. 하지만 박정숙님께서 결혼 생활 중에 그 비법을 사용해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셨다면 그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도. 제가 요리한 건 제 돈으로 산 재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40년간 제 친정 음식을 거부하셨어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명절마다 시어머니께서 제 된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들입니다. 수진이가 몰래 찍어뒀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께서 내 친정은 시골,
내 엄마는 가난뱅이라고 하신 말씀들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40년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돌려보내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한 연기였죠. 엄마, 저도 이제 장남으로서 책임감 느껴요. 가족을 위해 사업 좀 하게 도와주세요. 10억만. 안 돼. 5억만요. 안 돼. 그럼 1억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넌 내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고 평생 무시했어.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시골 장례식은 가기 싫다면서.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미안하지만 안 돼.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정수가, 네 어머님,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엄청 했어. 내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이게 며느리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평생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래서 너한테 더 심하게 한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정수가 제발 나한테도 조금만 줘. 10억 말고 1억만. 나 이제 늙어서 얼마 못 살아. 그 돈으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였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 엄마가 저한테만 남긴 겁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식구였잖아. 40년 동안 어머님은 저를 식구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금세 표정이 바뀌었죠.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어머님, 박정숙,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50억 가져갈 거면 너도 나가. 알겠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하루도 제 집처럼 느껴진 적 없는 집이었습니다. 옷가방 하나 그리고 엄마의 레시피 노트.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거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남편 민철만 복도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정수가,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제 옆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요? 일단 내 집에 좀 있어도 될까? 당연하죠. 모녀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손에는 10억이 든 통장, 가슴에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 그리고 옆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수진의 원룸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40년간 살았던 넓은 집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설거지 소리에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휴대폰을 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왜 그래? 수진은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62세 며느리 시댁 몰래 50억 챙겨 가출.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간 시댁에서 얹혀 살며 공짜로 먹고 잔 며느리가 친정엄마 레시피를 팔아 50억을 받고는 시댁 식구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글을? 오빠예요. 오빠가 올린 거예요. 댓글창을 보니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하네요. 40년 동안 먹여 살려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요즘 여자들 다 이래요. 돈만 보면 가족도 버림. 시어머니 불쌍하네. 노후 자금이라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제 아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엄마 이미지 다 망가져요. 어떡하지? 바로 그때 민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숙님, 지금 인터넷 봤어요? 네, 봤습니다.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제품 출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계약이 취소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정숙 님이 해명을 하셔야 해요. 진실을 밝히셔야 한다고요. 어떻게요? 기자회견이요. 제대로 된 해명 기자회견을 하셔야 해요. 기자회견. 62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TV 인터뷰에 나온 겁니다. 지역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화면 속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정성껏 키운 며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었다고 저희 가족을 버렸어요. 제 노후 자금도 손자 학비도 생각 안 하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셨나요? 아니에요. 착한 애였어요. 근데 돈을 보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5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시어머니는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제가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TV를 껐습니다. 엄마,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해야 해요. 수진아, 고소하면 더 시끄러워져. 언론이 더 달려들 거야. 그럼 어떡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숙님, 아드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50억 중 30억을 가족에게 나눠달라는 내용이에요. 30억이요? 네. 장남목 15억, 시어머니 노후 자금 10억, 남편 위자료 5억. 이렇게 청구하셨네요. 말도 안 돼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재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법정에 세운 겁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한식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님, 죄송하지만 광고 출시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지금 출시하면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럼 계약은요?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숙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회사 결정이라.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광고도 연기되고 세상은 저를 악녀로 만들고 아들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수진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제가 욕심부린 걸까요? 혼잣말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댁에 좀 줄 걸 그랬나? 10억이라도.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민철이었습니다. 정수가, 당신, 어떻게 여길? 수진이가 알려줬어. 내가 좀 만나자고 해서. 민철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소송 낸 거 나도 말렸어. 어머니가 TV 나간 것도 반대했어. 근데 내가 힘이 없었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난 내 편을 한 번도 못 들어줬어. 어머니 눈치만 보고 아들 편만 들고 정말 한심한 남편이었어. 왜 이제 와서? 늦었지.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너 잘못 안 했어. 민철은 제 손을 잡으려다 말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거야. 당연히 내 거지. 준호도 어머니도 그걸 받을 자격 없어. 40년간 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나도 자격 없어. 그래서 나도 한 푼 안 받아. 그냥 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이 뭐라든 준호가 뭐라든. 민철은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이혼하자.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게. 계단을 내려가는 민철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기자회견 하겠어. 정말요? 그래. 진실을 밝힐 거야.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댁에서 뭘 당했는지 전부 다. 엄마, 준비됐어요? 아니, 하나도 안 됐어. 떨려 죽겠어. 근데 해야 해. 저는 민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 씨,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정말요? 박정숙님, 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기자회견 전날 밤, 저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 글씨를 읽었습니다. 정수가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엄마는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이 비법이 너를 지켜줄 거야. 당당하게 살아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당당하게 살고 있는 거 맞죠?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저는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수진이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응, 엄청.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회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엄마, 도착했어요. 그래.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박정숙님, 50억 혼자 가지시는 게 맞습니까? 시어머니한테 한 푼도 안 드릴 건가요? 아드님이 소송 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공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회견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40년간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곧 원고를 접었습니다. 40년의 이야기를 종이에 담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40년간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984년 22살에 최민철 씨와 결혼했습니다. 시집갈 때 제 친정 어머니는 3년 동안 정성껏 담근 장독 20개를 혼수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첫날 시어머니께서는 그 장독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 냄새 나는 항아리들. 우리 집은 백화점 된장 쓴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40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제 친정 음식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제가 정성껏 담근 장으로 만든 음식은 시골 음식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명절마다 시어머니께서 제 된장찌개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뚝배기를 들어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장면. 내 친정 음식은 우리 집 차례상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치는 목소리.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40년간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을 무시하신 말씀들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친정은 가난뱅이 집안이야.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에서 뭘 먹고 사는 거야. 한 문장 한 문장이 회견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간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시당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남겨주셨죠. 저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300년 전통 발효 비법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전해 내려온 비법이죠. 시어머니와 제 가족들은 40년간 이걸 시골 음식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의 가치는 50억 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정숙 님께서는 왜 가족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으신 건가요?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눠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가족이었잖아요. 40년간 가족이었다면 40년간 저를 가족으로 대하셨어야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어머니 유품을 훼손하셨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엄마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 내 엄마도 쓸모없기는 마찬가지였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아들 준호는 평생 외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죠. 시골 장례식은 가기 싫다면서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40년간 무시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기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 것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만 물려주신 것을 40년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내 엄마 사진을 찢었어? 조작이야, 조작.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CCTV 원본 파일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다 찍혀 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엄마가 40년간 우리 집에서 얹혀 산 것도 사실이잖아요. 얹혀 살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야, 이것도 공개할까?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제가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 계산서입니다.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내 학비, 할머니 병원비까지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영수증 전부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냥 제 것만 지키려는 겁니다. 회견장의 모든 기자들이 준호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40년 늦은 사과입니다. 정수가, 제발.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제 엄마가 저한테만 남긴 겁니다. 저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40년간 참고 견디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의 300년 비법은 곧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 부디 맛있게 드시면서 한 여성의 인생과 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의 차를 타고 나올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40년 며느리 박정숙, 충격적 진실 공개. 시댁의 40년 학대 드러나. 댓글창을 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했네요. 40년간 저렇게 살았으면 돈 안 주는 게 당연하지. 아들이 엄마를 고소하다니. 준호 씨 인간성 최악이네요. 박정숙님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봤죠?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용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민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숙님, 대박이에요. 회사에서 즉시 출시 결정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추가로 5억 더 드리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박정숙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거 오히려 더 좋은 마케팅이 될 거래요. 40년을 견딘 여성의 이야기로 광고 컨셉을 바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주요 방송사에서 박정숙님 다큐멘터리 찍고 싶대요. 여성의 삶, 며느리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저를 다큐로요? 네. 박정숙님은 이제 많은 여성들의 희망이에요. 40년을 참았지만 결국 자기 것을 찾은 여성. 당당하게 맞선 여성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기자회견 봤어. 고생 많았어.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위자료는 안 받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행복해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편히 사세요. 40년 결혼 생활이 문자 두 통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광고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엄마,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 엄마랑 함께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거예요. 할머니의 맛 이런 이름으로요. 저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외할머니 레시피로 음식 만들어 팔고 엄마는 손님들한테 이야기 들려주고. 어때요? 좋을 것 같구나. 모녀는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봐요? 딸이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별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6개월 후, 봄. 저는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할머니의 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2달 동안 준비한 저희 식당이었죠. 오픈 첫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정성껏. 엄마, 손님 오셨어요. 수진이 주방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손님은 6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TV에서 박정숙님 봤어요. 기자회견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40년 시집살이 했거든요. 박정숙님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된장찌개를 내오자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우리 엄마 손맛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빨리 입소문이 났습니다. 대한식품 광고가 방송되면서 박정숙의 할머니 맛 열풍이 불었습니다. 광고 속 제 모습은 단정했지만 따뜻했고 300년을 이어온 한 여성의 이야기라는 카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달 만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특히 5070대 여성 손님들이 많았죠.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저도 40년간 무시당했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박정숙님 보고 힘 얻었어요. 매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익숙한 얼굴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였습니다. 박정숙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품 판매량이 예상치를 300% 초과했대요. 그래서 추가 계약금 10억 더 드린대요. 10억? 이제 총 25억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요, 해외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일본이랑 중국에서 수출 계약하고 싶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작은 공책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박정숙님 축하드려요. 정말요. 민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엄마.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비밀 덕분에 딸이 이렇게 행복해요. 고마워요,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무시당했지만 결국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어요.
문득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당당하게 살아라. 네, 엄마. 이제 딸이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몇 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가보세요. 후회 없게.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87세의 나이에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가 왔구나. 많이 편찮으세요?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했어.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전통이고 당연한 거라고. 근데 틀렸어. 내가 틀렸어. 어머님, 내 엄마가 대단한 분이었구나. 나는 평생 그걸 몰랐어. 아니, 인정하기 싫었어.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는데. 정작 대단한 건 내 엄마였어.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40년의 상처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송 취하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 응원할게요. 고마워. 엄마, 저 외할머니 산소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저는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늦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다고.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가자.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저와 수진 그리고 준호는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이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그리고 손자가 인사하러 왔어요. 준호가 절을 했습니다. 외할머니,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수진도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 사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엄마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 시간이었죠. 된장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은 힘들었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맛있게 만들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62세. 이제 제 인생에 진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할머니의 맛은 지점을 2개 더 열었습니다. 저는 가끔 방송에 나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시어머니는 3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민철과는 이혼했지만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외할머니 산소에 매달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제 곁에서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그 안에서 엄마의 사랑이 매일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정수가 당당하게 살아라. 네, 엄마. 딸이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